안녕하세요. 저는 아들을 하나 키우고 있는 20대 엄마입니다. 요즘 TV 프로에 고등학생인데 부모가 된 아이들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남들은 호기심에 재미로 영상을 보는 사람도 있겠지만 저는 그 프로를 보는 게 마음이 남달랐어요. 마냥 웃으면서 볼 수가 없더라고요. 아는 사람들은 다 알지만 남한테 쉽게 말 못하는 제 사연을 한번 들려드릴게요. 남편은 저와 동갑인 친구였어요. 집 근처 중학교를 같이 다녔는데 같은 동네에 살아서 자주 마주쳤어요. 중학생 때는 괜히 예민하고 이성이 의식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친구와는 그런 거리낌 없이 정말 편하게 대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친구들과 어울릴 때도 함께였고 그 관계는 고등학교를 가서도 계속됐죠. 그 친구와 사귀게 된 건 20살이 되었을 때였어요. 마침 대학도 같은 곳으로 가게 됐고 우리의 인연은 계속됐죠. 대학에 가서 새로 사귄 친구들도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그 친구와는 단짝처럼 붙어 다녔는데 어느 날 저에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유진아, 내가 너 좋아하는 거 알았어? 뭐? 나 중학생 때부터 너 좋아했는데. 저는 전혀 몰랐어요. 같이 있으면 재밌었고 또 마음이 통하는 친구였기에 그 애도 저처럼 마음 맞는 친구라고 여겼거든요. 그런데 다른 감정이 있어서 제 주위에 있었다고 하니 놀랄 수밖에요. 게다가 그 오랜 시간 동안 전혀 눈치를 채지 못했다는 것도 충격이었어요. 예상하지 못했던 고백에 당황한 저는 자연스럽게 행동을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거리를 좀 뒀었는데 제 행동에 마음이 상했는지 한동안 연락이 안 오더라고요. 몇 년을 함께 다니던 친구였기에 그의 빈자리는 크게 다가왔고 혼자 지내는 시간이 생기자 저도 그 친구를 그냥 친구로 만난 게 아니라는 깨달음을 얻게 됐어요. 저는 제 마음을 알고 나서 늦을세라 바로 알렸고 그렇게 저희 둘은 연인이 됐습니다. 그 친구를 단순히 친구로 볼 때와 애인으로 의식하고 볼 때는 느낌이 완전히 달랐어요. 서로에게 정말 중요한 사람이 된 것 같고 주위 친구들이 저희를 대하는 행동도 달라지고요. 마치 실과 바늘처럼 어딜 가든 함께 다녔던 것 같아요. 그렇게 20살 때부터 시작된 저희의 인연은 그가 군대를 다녀오는 24살이 될 때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저도 걔랑 그렇게 오래 사귀게 될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어요. 게다가 5년의 연애 기간 동안 정말 우여곡절이 많았기에 저는 금방 헤어질 줄 알았거든요. 그 우여곡절이란 건 거의 남자친구의 철없는 행동으로 빚어진 일들이었어요. 언젠가 남자들의 정신 연령이 여자보다 낮다는 말을 들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인지 그 사람은 참 철없이 행동하는 일이 많았어요. 그 사람이 군대를 가기 전에 대학교 2학년 때였어요. 사귀기 시작한 지 얼추 1년쯤 됐을 때 그 일이 있었죠. 너 어제 소개팅 했어? 아, 알았어. 나랑 너 사귀는 사이인 거 알고 있는 거야? 알지. 그럼 내가 바보냐? 버젓이 사귀는 여자친구가 있는데 소개팅이란요. 아무리 혈기왕성한 20대라고 하지만 해도 되는 일인지 아닌지 분간은 할 수 있는 나이잖아요. 너 뭘 그리 잘했다고 이렇게 당당해? 아니, 네가 오해하는 것 같은데 나는 그 자리가 소개팅인 줄 모르고 나간 거야. 친구들이 쪽수 맞춘다고 속여서 데려간 거라니까. 자기는 한사코 모르고 갔다고 했지만 소개팅으로 시작한 자리가 2차, 3차까지 갈 동안 계속 같이 있었다는 게 문제인 걸 모르더군요. 소개팅 자리인 걸 알았으면 박차고 나왔어야 하는 거잖아. 좋다고 끝까지 같이 있는 건 무슨 경우야? 아, 그런 거 아니라니까. 가자마자 여친 있다고 했고 그래도 괜찮다고 해서 그냥 같이 논 것뿐이야. 그 사람은 끝까지 잘못한 게 없다고 우겼고 거기에 실망한 저는 일주일이나 연락을 끊었었어요.
전화를 안 받자 자기도 화가 났다며 연락을 안 하더니 일주일 만에 연락이 와서는 미안하다고 무릎을 꿇더라고요. 진짜 헤어질 결심으로 연락을 끊었지만 다 큰 남자가 눈물 콧물 빼면서 용서해 달라고 하니 또 모른 채가 안 됐어요. 다시는 제가 오해할 일을 만들지 않겠다는 다짐을 받고 연애는 계속됐지만 참 결혼 전까지 정말 갖은 일들이 있었어요. 친구가 너무 좋아서 저 몰래 날 새며 술 마시러 다니고 PC방에서 팀전 게임을 한다고 며칠간 연락 두절이 되기도 하고요. 심지어 군대 갔을 때는 휴가를 나온 걸 저한테 비밀로 하고 친구들이랑 여행을 가기도 했어요. 이런저런 속상한 일들이 많았는데도 사귀는 시간이 길어서 미운정, 고운정 다 들어버린 저는 차마 그 사람과 헤어지지를 못했어요. 쓸데없이 정에 약해선 그 사람에게 질질 끌려다닌 거죠. 그렇게 아슬아슬한 인연이 계속되던 중에 저는 대학교 4학년 졸업반이 됐고 그 사람은 군대 제대를 앞두고 있었어요. 지난 휴가 때 저 몰래 나와선 친구들이랑 놀다가 들어간 게 들킨 그 사람은 말년 휴가는 통틀어서 저랑만 있겠다면서 제가 하고 싶은 걸 다 해준다고 하더군요. 바닷가 근처 펜션도 예약을 했다면서 기분 전환 삼아 다녀오자고 정말 신경 써서 준비를 하더라고요. 오랜만에 여행이라 저도 들떠서 휴가를 같이 다녀왔고 제대를 앞둔 그 사람에게 휩쓸려 저도 들떠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인지 그 휴가를 다녀오고 나서 저는 덜컥 임신을 하고 맙니다. 남자친구는 이제 군대를 제대했고 취업을 하려면 대학 졸업이 우선인데 덜컥 임신이 먼저 되어버렸으니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더라고요. 게다가 결혼도 안 한 상황이라 저의 불안은 시간이 갈수록 점점 커져 버렸어요. 이제 막 군대를 전역한 그 사람에게 사실대로 말할 수가 없더라고요. 게다가 남편 없이 어린 딸만 바라보며 살아오신 엄마한테도 쉽사리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혼자서 전전긍긍하는 사이 스트레스는 최고조가 되어버렸고 결국 학교에서 저는 쓰러져 버렸어요. 함께 있던 친구들 덕분에 병원으로 옮겨진 후 겨우 정신이 들어 눈을 떠보니 그 사람이 걱정스런 눈으로 저를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왜 말 안 했어? 응? 임신 말이야. 병원에서 제가 임신한 걸 들은 모양이었어요. 차마 말을 못해서 전전긍긍하고 있었던 저는 그제야 눈물이 터져버렸고 그 사람은 저를 달래주며 제 손을 꼭 잡아줬어요. 걱정하지 마. 나 아이랑 너 지킬 거야. 우리 결혼하자. 응? 그 사람은 그동안 제 속을 썩혔던 행동과는 다르게 믿음직스럽게 말을 해줬고 눈물을 쏟으면서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사람도 준비되지 않은 상황이 두려웠을 텐데 그렇게 말을 해주니 정말 고마웠고요. 그동안 이 사람 때문에 정말 속상한 일이 많았거든요. 서운함들이 가슴속에 쌓여 있었는데 결혼하자는 그 한마디에 모두 날아가는 것 같았죠. 솔직히 23살, 준비된 것 하나 없이 부모가 된다는 결심이 어찌 보면 무모해 보이잖아요. 그렇다 할지라도 저는 아이를 포기할 수 없었기에 그 사람의 말을 믿고 따랐어요. 저희는 아이가 생긴 걸 양가에 알렸어요. 딸을 가진 저희 엄마는 제 얘기를 듣자 너무 놀라 하시더군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혼자서 생계를 책임지신 엄마께 왠지 죄송했어요. 다른 애들처럼 수순대로 사회생활도 하고 그러다가 결혼해서 아이가 생겼다면 정말 마음 편히 기뻐해 주셨을 텐데 엄마는 아이가 생겼다는 기쁨 대신에 얼굴에 걱정이 가득하셨거든요. 엄마, 죄송해요. 나도 이렇게 될 줄은 꿈에도 모르고. 근데 걱정하지 마요. 우정이가 저랑 결혼한대요. 우리 결혼할 거예요. 엄마가 걱정하실까봐 급하게 말을 쏟아낸 저는 엄마의 표정을 보고 그만 울음이 터졌어요.
말문이 막히셨는지 말도 못하고 놀란 표정이신 엄마. 그런 엄마 얼굴을 보는데 너무나 죄송했어요. 엄마한테 자랑스러운 딸이 되어드리고 싶었는데 어쩌다 보니 혼전 임신으로 걱정만 드린 것 같았거든요. 너 몸은 괜찮은 거야? 병원은 다녀왔어? 엄마는 놀란 마음을 내색 않으시고 제 몸이 어떤지부터 확인하셨어요. 임신 테스트기로 임신을 확인하고 놀라서 병원도 찾지 않았기에 아무 말도 않고 있으니 엄마는 바로 제 손을 이끌고 병원으로 향하셨어요. 축하드립니다. 임신 6주 되셨네요. 아기 심장 소리 들려드릴게요. 의사 선생님은 임신 사실을 확인해 주시곤 아이 심장 소리를 들려주셨어요. 초음파를 하면서 아기 모습은 보이지도 않는데 그 속에서 심장 소리가 난다고 하니 어찌나 신기하던지요. 저는 엄마와 손을 꼭 잡고 뱃속의 아이가 들려주는 소리를 들었어요. 저와 엄마에게 마치 자신이 있다는 걸 알리기라도 하듯이 세차게 뛰는 소리에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어요. 감격에 젖어 엄마를 쳐다보니 엄마도 역시 눈물을 글썽이고 계시더라고요. 기특한 것, 잘 크고 있네. 엄마는 제 손을 꼭 잡으시면서 웃어주셨어요. 그 모습에 안도가 돼서 저는 또 울음을 터뜨렸죠. 차마 저를 야단치지 못하고 속으로 삼키셨던 엄마는 얼마나 속상하셨을까요? 그 마음을 알기에 결혼해서 잘 살아야지. 꼭 단란한 가정을 만들어서 보여드려야지. 그것만이 효도라고 저 혼자 다짐했었는데 그게 참 제 뜻대로 잘 되지 않더라고요. 놀랐지만 그래도 인정을 하고 넘어가는 저희 집의 분위기와 달리 그 사람의 집에서는 한바탕 난리가 난 모양이었어요. 그 사람 집은 천주교 집안이었는데 혼전 임신에 대해서 완강한 거부감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게다가 직장도 없이 가정을 어떻게 꾸리냐면서 집에서는 절대로 지원을 해줄 수 없다고 하셨다는 거죠. 갑작스런 아이 소식을 반가워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은 했어요. 그 사람 나이도 어렸고 학교 졸업도 하지 않은 상황이라 앞길이 구만리 같은 아들 발목을 잡는다는 생각이 드셨겠죠. 하지만 아이를 임신한 당사자인 저로서는 그 반응이 너무나 서운하고 또 서운했어요. 그 사람은 저를 달랜다고 끝까지 걱정 말라는 말을 해줬지만 그 말만으로 제 불안감을 잠재우기는 부족했죠. 그리고 그 불안감에 기름을 붓는 일도 생겼어요. 학교로 그 사람의 어머니가 찾아오신 거죠. 그 사람은 마침 수업 중이었고 저는 별 수 없이 그의 어머님과 독대를 해야 했어요. 어머님의 단호한 표정을 보니 어떤 말인지 예상이 되더군요. 긴 얘기하느마. 나는 지금 우리 우정이 장가보낼 생각 없다. 내가 할머니가 될 생각도 없고. 본론을 바로 꺼내셨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말없이 앉아있는 저에게 어머님은 정말 무서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힘들겠지만 병원에 가도록 해. 내가 병원을 알아보고 병원비도 우리 쪽에서 낼 거니까 너는 따라가기만 하면 돼. 어머님, 무슨 말씀이세요? 그럼 어쩔 거니? 이미 생긴 아이를. 우리는 원하지 않는다고 얘기했다, 분명히. 어떻게 그런 무서운 말을 할 수 있는지 그 자리에 계속 앉아 있을 수가 없었어요. 제 아이예요. 그러니까 신경 꺼주세요. 눈물이 그냥 났어요. 그렇게 서러울 수가 없더라고요. 저는 그 자리를 박차 나왔고 뒤에서 저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어요. 너무나 서러워서 집에 돌아와 계속 울었습니다. 아이가 무슨 잘못이라고 이 아이에게 그런 모진 소리를 하시는지, 사는데 순서가 그리 중요한 건지, 어차피 인생에서 한두 번은 아이를 낳고 키울 텐데 나랑 그 사람이 결혼을 해서 산다는데 왜 그걸 그대로 인정해 주시지 않는 건지 너무나 화가 났어요. 애지중지 키운 딸이 밖에서 그런 소리나 듣고 다니는 걸 엄마가 아시면 얼마나 속상하실까 싶어 그것도 죄송하고 애초에 이 남자와 사귄 것부터 잘못인 것 같아서
그것도 죄송하고 혼자 별의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그러는 와중에 연락이 안 돼서 걱정이 된 그 사람이 집으로 찾아왔어요. 저는 그 사람 어머니가 한 말을 모두 다 전했어요. 그리고 소리쳤죠. 너도 같은 생각이야? 그런 거야? 너도 우리 아이 원하지 않는 거야? 그게 무슨 소리야, 유진아. 나 아이 포기 못해. 그러니까 마음 없으면 너도 가. 나 혼자 키울 거야. 그 사람은 자기가 미안하다며 몇 번이나 사과를 했어요. 그러면서 자기는 죽어도 저와 아이를 지킬 거라며 만약 그게 안 된다면 자기 집과 인연을 끊겠다고 하더군요. 자기를 믿어달라고 몇 번이나 말을 했지만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 저를 보면서 결판을 내고 오겠다면서 가버렸죠. 그리고 그날 저녁에 그는 저를 다시 찾아왔습니다. 커다란 트렁크를 끌고요. 그렇게 저희는 같이 살게 됐어요. 아이를 반대하는 집이랑 인연을 끊고 온 그 사람을 보면서 한숨을 쉬시던 엄마께 부탁을 드렸어요. 마지못해 엄마가 빌려준 보증금으로 월세 원룸을 하나 얻어 결혼식도 올리지 않고 신혼생활을 시작했어요. 저도 그 사람도 학교에 휴학을 냈고 졸업을 당분간 미뤘죠. 남들 시선에 저희의 선택이 철딱선이 없는 행동으로 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아이를 포기할 수 없었어요. 그렇게 해서라도 제 뱃속에 있는 생명을 지키고 싶었습니다. 그게 옳다고 생각했어요. 그 사람은 학교를 휴학하고 급한 대로 알바를 구해서 일을 했어요. 호프집 알바, 배달 알바, 대리운전 등 자리가 생기는 대로 일을 했죠. 나이가 어려서인지 일자리는 쉽게 생겼지만 알바를 처음 해보는 그 사람은 일하는 걸 정말 힘들어 했어요. 일 자체가 힘든 것보다는 손님이나 사장들의 갑질을 힘들어 했죠. 에이씨, 진짜 알바라고 너무 만만하게 보는 거 아니야? 왜? 오늘 또 무슨 일 있었어? 손님이랑 실갱이를 좀 했는데, 사장이 자르잖아. 뭐? 그럼 또 그만둔 거야? 그 사람은 일을 시작하면 3개월을 넘기는 게 힘들었어요. 물론 손님과 트러블 때문에 일하는 동안 스트레스도 엄청 받았고요. 처음엔 저 하나 책임 못 지겠냐고 큰 소리를 쳤었는데 막상 일을 해보니 남에게 숙이고 들어가는 게 체질에 안 맞다고 불평불만이었어요. 그러면서도 생활비가 걱정이 되니 꾸준히 일은 하더라고요. 하지만 체질에 맞지 않는 일을 억지로 하다 보니 밤마다 술을 마셨어요. 소서방 일하는 거 많이 힘들어 하지. 좀 안 하던 일이라서 그런가 봐. 네가 먹는 거라도 잘 챙겨줘. 응? 남자가 밖에 나가서 일할 때는 집에서 차려둔 밥을 먹어야 속이 든든해. 응, 알았어요, 엄마. 갈수록 몸이 무거워지는 딸이 반찬하느라 고생일까봐 엄마는 주기적으로 밑반찬을 해다 주셨어요. 엄마도 일하느라 몸이 힘드실 텐데도 그 번거로운 걸 계속 해다 주시더라고요. 저도 요리를 제대로 해본 적이 없어서 밥 준비할 때마다 보통 곤욕이 아니었기에 엄마 반찬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었죠. 남들 다 하는 결혼식도 생략하고 시작된 결혼 생활이고 갖추지 않은 생활들이 어설펐지만 그래도 저는 그 사람과 함께하는 신혼이 좋았어요. 주기마다 병원에 같이 가서 아이가 크는 모습도 같이 보고 태어날 아이를 위해 육아용품들을 같이 고르고 할 때는 너무 좋아서 가슴이 벅차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기분은 저만 느끼는지 그 사람의 표정은 갈수록 무표정이 되어갔고 그런 남편의 반응 때문에 저는 계속 눈치를 보며 지내게 됐어요. 시간이 흘러 저는 무사히 아들을 낳았습니다. 임신과 출산, 모든 게 처음이었던 저는 아이를 낳는다는 게 이렇게 고통스러운 일이라는 걸 알고는 새삼 엄마가 대단해 보이더라고요. 정말 눈앞이 노래지고 나서야 아이가 태어나는데 아이를 품에 안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남편도 제 곁에서 저와 아이를 보며 울고 있었고요.
이 아이가 세상빛을 보는 동안 정말 속상한 일이 많았지만 무사히 태어나준 아들 덕분에 앞으로 우리 세 식구 삶이 잘 풀릴 것 같은 막연한 희망이 생겼었어요. 그만큼 아들의 존재가 크게 다가왔고요. 하지만 그런 희망은 그저 저의 바램일 뿐이었어요. 어린 엄마 아빠가 겪어낼 현실이 녹록지 않더라고요. 특히나 준비되지 않은 경제적 이유가 저희에게 제일 큰 걸림돌이 됐어요. 통장 잔고 얼마 안 남았어. 월급날 아직 10일이나 남았는데. 그래? 오늘 출근해서 사장님한테 갑을 얘기해 볼게. 지난달에도 갑을 했는데 별 수 없잖아. 해주실 거야. 신생아라서 밤낮으로 울어대는 아이 소리에 저와 남편은 피곤이 쌓일 대로 쌓여 있었고 생각보다 많이 드는 생활비 때문에 계속 걱정을 안고 지냈어요. 일을 한다고 하고 있었지만 월세에 각종 공과금에 아이 귀저귀, 분유값까지 생활비가 정말 많이 들더라고요. 남편 혼자서 너무 힘든 것 같아 저도 일을 하러 나가고 싶었지만 갓난아이를 두고 나갈 수도 없으니 방법이 없었죠. 조금씩 부족한 생활비는 계속 월세가 밀리게 됐고 집주인은 저희에게 방 빼달라고 요구했어요. 아니, 아이 울음소리 때문에 민원 많은 거 알죠? 그래서 내가 봐주려고 했었는데 아니 월세까지 미루면 나도 수가 없어. 그냥 방 빼줘요. 죄송해요. 한 번만 좀 넘어가 주시면 안 될까요? 다음 달에는 꼭 드릴게요. 이번이 처음은 아닌 거 알죠? 나도 월세 받아서 생활하는 사람이야. 이러면 나도 생활이 안 된다고. 그냥 빼줘. 참 야박하게 굴던 집주인이었어요. 빈방 찾는 사람들 많다면서 밀린 월세 봐줘가며 방 내줄 이유 없다고 막말에 종지부를 찍을 때는 저도 머리 끝까지 화가 나더라고요. 저도 그런데 남편은 기분이 더 상했는지 집주인이랑 말싸움까지 하게 됐고 저희는 얄짤없이 일주일 이내에 나가라는 통보를 받게 됐어요. 정말 막막했어요. 돈 나올 곳은 빤한데 수중에 돈은 없고 알바를 하던 터라 신용으로 뭘 빌릴 수도 없는 상황이 너무나 암담하더라고요. 은행 안 되면 사채 쓰자. 뭐 갚으면 되잖아. 우리 지금 생활비도 안 되는데 사채 써서 어쩌려고. 그건 안 돼, 정말. 남편의 입에서 사채라는 말이 나오니 겁이 덜컥 났어요. 예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사채 빚이 있었는데 그때 엄마랑 저랑 그 사람들한테 엄청 시달렸던 기억이 있었거든요. 얼마나 악착같이 괴롭히던지 돈 달라면서 집에 살림도 몇 번이나 깨부셔서 경찰을 부르기도 했었어요. 어린 마음에 그때 기억이 공포가 되었었는데 그 일이 되풀이 될지도 모를 돈을 빌린다고 하니 저는 기겁할 수밖에 없었죠. 고민을 하다가 별 수 없어서 엄마한테 도와달라고 했어요. 엄마, 우리 엄마 집에 들어가서 살면 안 돼? 우리 집? 막상 살림을 해보니까 우정이가 버는 돈으로 생활이 힘들어서 우정이가 직장을 구하겠대. 그 전까지만 좀 도와줘요. 응? 도움을 청할 곳이 없었어요. 엄마밖에는. 믿을 구석이 결국엔 부모님이었죠. 엄마는 난처해 하셨지만 곧 저희를 받아주셨고 방이 둘밖에 없어서 하나는 엄마가 쓰시고 하나는 저희가 쓰게 됐어요. 소서방, 집이 작아서 불편하더라도 내 집이라 생각하고 편하게 지내게. 알았지? 우리 지내던 원룸보다 훨씬 넓은데 엄마? 그래도 소서방이 편해야지. 고맙습니다, 어머니. 엄마 집에 들어와서 사는 게 혹시나 불편할까봐 신경이 많이 쓰였는데 의외로 그 사람은 마음 편해했어요. 엄마가 차려주는 밥도 뚝딱뚝딱 잘 비우고 밤에 잠도 잘 자고요. 생각보다 괜찮지? 엄마랑 같이 지내는 거. 나야 더 좋지. 장모님이 계시니까 의지도 되고. 너도 그렇지 않아?
그동안 가장이 돼서 맡은 책임감이 많이 무거웠던 모양인지 엄마와 같이 지내는 게 오히려 편하다고 했어요. 저 역시 엄마랑 아이 육아를 같이 할 수 있으니 몸이 훨씬 편하더라고요. 그에 반해 엄마가 일이 늘어서 죄송한 마음이 들긴 했어요. 아이와 씨름하는 저 대신 엄마가 식사 준비를 다 해주시고 청소며 빨래며 엄마 손을 안 거치는 게 없었거든요. 반찬 가게를 하시던 엄마는 직업 특성상 손이 많이 가는 일이라 늘 분주하셨어요. 반찬이란 게 재료 손질이 7할이라 퇴근 후에도 집에서 늘 재료 손질을 하셨거든요. 바쁜 엄마께 죄송해서 낮 동안에 살림을 한다고 하는데도 어설퍼서 늘 엄마가 마무리를 해야 정리가 됐어요. 그러니 저희와 살림을 합친 후로 엄마는 제대로 쉬지도 못하셨죠. 시장에서 10년을 한 자리에서 반찬 가게를 운영하신 엄마는 한 달에 딱 2번만 쉬셨는데 오랜만에 쉬는 날인데도 저희 때문에 푹 쉬실 수가 없었어요. 한 번은 저녁을 먹고 안방에 들어가 보니 아들을 재우신 엄마가 그 곁에서 허리에서 파스를 붙이고 계시더라고요. 엄마, 내가 해줄게요. 나한테 붙여달라고 하면 되지. 그걸 혼자 하고 있어. 허리에 붙이는 건데 뭐. 나 혼자 할 수 있어. 이리 줘요. 이게 뭐 그리 어렵다고. 말을 못해. 엄마의 허리에 파스를 붙이려고 옷을 들치는데 허리 군데군데가 아주 엉망이었어요. 한의원에서 부항을 떴는지 온통 시커멓게 멍이 들었더라고요. 힘든 가게 일을 하면서 새벽에 계단 청소일도 시작하신 엄마한테 짐만 되는 것 같아서 눈물이 그냥 흐르더군요. 우는 꼴을 들키기 싫어서 숨을 참는데 엄마는 또 어찌 눈치를 채시고는 왜 울어? 울지 마. 하시면서 제 손을 가만히 잡아주셨어요. 엄마 손이 어찌나 따뜻한지 고된 노동 때문에 굳은 살이 온통 베이고 거칠어진 손바닥을 고스란히 느끼면서 너무나 속상했어요. 나 때문에 엄마가 더 힘들게 사시는 것만 같아 죄인도 이런 죄인이 없다 싶더라고요. 엄마, 미안해요. 얘가 왜 이래? 도훈이 깬다. 어서 그쳐. 엄마가 되고 보니 엄마의 고생이 더 눈에 들어와서 눈물이 그치질 않았어요. 저는 예전보다 많이 왜소해진 엄마의 등을 껴안으며 그렇게 한참을 울었어요. 가만히 앉아 계시던 엄마도 제 손을 잡고는 간간히 눈가를 훔치시더라고요. 너도 힘들지? 지금 이렇게 힘들어야 다 지나갈 거야. 그러니까 기죽고 그러지 마. 알았지? 응, 엄마. 다 괜찮아진다는 엄마의 말에 위로를 받으며 힘내자고 그렇게 다짐을 했어요. 시간이 지나면 지금의 문제들도 다 해결돼 있을 거라고 그렇게 희망을 가졌죠. 그런데 그런 희망은 또 저 혼자만의 것이었어요. 바로 남편인 그 사람이 문제였죠. 또 일 그만뒀어? 아니 그럼 나한테 오만 소리 다 하는데 그걸 듣고 계속 일하란 말이야? 남편은 석 달이 멀다 하고 일을 그만뒀어요. 그동안 갈아치운 알바만도 수두룩했고 때려치운 직장도 몇 개나 됐죠. 일하면서 손님과 또는 주인과의 트러블들을 참지 못하고 번번이 그만두고 오는데 동네에서는 이미 소문이 파다해서 취업이 안 될 정도였죠. 나 이런 대우 받으면서 일 못해. 그럼 어쩌려고? 나 다시 복학할 거야. 그리고 졸업장 따고 취업할래. 뭐? 다시 복학을 하겠다니 저는 기가 찼어요. 언젠가는 복학을 할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당장은 아들이 어려서 저도 일을 못하는 마당에 그 사람이 복학하면 우리 생활비와 학비는 어떻게 마련하려고 그러는지 대책이 없더라고요. 갈수록 무책임한 모습을 보이는 그 사람 때문에 머리 끝까지 화가 났어요. 지금은 시기가 아니라고 조금만 더 있다가 복학을 하라고 타일렀지만 제 말이 바늘구멍만큼도 먹히지가 않는 거예요.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소리를 지르는데 엄마가 일을 마치고 집에 오셨어요. 유진아, 왜 그래? 아, 엄마. 그 사람은 엄마가 오자마자 무슨 생각인지 복학을 하겠다고 말해버리더군요. 장모님, 저 이런 대우 받으면서 일 못하겠어요. 전부 다 저 무시하고 깔보는데 그런 대우 받고 일 못하겠어요. 저 그런 대우 받을 사람 아니라고요. 대학 졸업장 따고 제대로 된 취업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하루 종일 서서 손님 맞으며 일하다 오신 엄마한테 그 사람은 다짜고짜 대학 가겠다고 말하더라고요. 저는 생각 없이 말하는 그 사람이 너무 미웠어요. 우리 엄마한테 돈 맡겨놨어. 너 대학 가면 우리 생활비는 어쩌라는 거야? 유진아, 그만해. 너네 엄마한테 말해. 우리가 뭐 그리 큰 죄를 지었니? 둘이 사귀는 사이에 아이가 생겨서 낳은 건데 그게 그렇게 나쁜 짓이냐고. 왜 우리 엄마만 이 고생이야? 왜 우리 엄마한테 이러는 거냐고. 저는 너무 속상해서 눈물이 났어요. 억울하고 원망스럽고 온갖 속상한 마음이 다 들었죠. 엄마는 우는 저를 달래주셨고 그 사람은 저를 본체 만체하고는 불만이 가득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어요. 하루도 조용한 날 없이 시끄러운 집안 분위기에 셋 다 지쳐 있었어요. 가만히 생각에 잠기신 엄마는 그 사람을 조용히 타일렀어요. 그래, 아무래도 졸업장이 있으면 벌이도 훨씬 좋겠지. 근데 지금 상황이 이러니까 조금 더 고민해보자고. 그날 이후 엄마와 저는 한숨이 늘어졌고 일을 그만둔 그 사람만 팔자 늘어지게 쉬었어요. 자기가 가장인데도 엄마한테 모든 걸 떠넘기고는 고민하는 내색도 없이 먹고 자고 팔자 좋게 지내더라고요. 아이는 점점 커가는데 아빠라는 사람은 갈수록 철이 없어지니 제 속만 타들어가고 있었어요. 갈수록 그 사람이 미웠어요. 하는 짓이 밉다 하니 숨 쉬는 꼴도 미워질 정도였죠. 제 속은 그러거나 말거나 논팽이처럼 뒹구는 날이 보름을 넘어가자 엄마는 결심했다는 듯 말을 꺼내셨어요. 자네가 대학 졸업장을 따고 싶다니 그렇게 하도록 해. 엄마! 자네도 학교 공부하면서 할 수 있는 일 알아보도록 해. 우리 형편에 조금이라도 벌어야지. 하다가 모자라는 건 내가 도와줄 테니까. 진심이십니까? 장모님, 고맙습니다. 엄마가 학비에 생활비까지 책임진다는 말에 저는 또 한 번 가슴이 답답했어요. 엄마한테 그렇게 미안할 수가 없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손을 쓸 수가 없는 상황이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하자는 대로 따를 수밖에 없었어요. 대신 그 사람에게 단단히 일렀죠. 엄마 골병 들면서까지 일하시니까 제대로 해야 한다고요. 아이가 첫 돌이 될 쯤 그 사람은 다시 복학을 했어요. 집에서 하루 왼종일 애만 보고 있는 저와 달리 학교에 간다고 있는 멋 없는 멋 부리고 나가는 뒷모습을 보는데 그렇게 속이 쓰렸어요. 만약에 몇 년 전으로 시간을 되돌릴 수만 있다면 절대로 그 말년 휴가에 같이 여행을 안 갈 텐데 하는 생각을 하면서요. 쑥쑥 자라는 아들을 보면 그리도 사랑스럽고 행복하지만 마음 한켠에 서글픈 생각도 있었거든요. 아들을 본다고 마음대로 외출을 할 수도 없었고 뒤돌아서면 먹이고 입히고 한다고 저를 돌볼 시간도 없었어요. 다 늘어난 티셔츠 바람에 화장을 한 게 언젠지도 생각이 안 날 정도니 제가 자꾸만 초라하게 느껴졌어요. 울적해하는 게 표가 났던지 엄마는 저에게 도훈이 조금만 더 키우고 너도 복학해. 도훈이 어린이집에 갈 정도만 되면 내가 봐줄 테니까. 엄마, 울상 지을 거 없어. 애 엄마 됐다고 인생 끝나는 것도 아니고 조금만 더 키우면 네 시간 충분히 있어. 이렇게 위로해 주셨어요. 전생에 제가 무슨 덕을 그리 많이 쌓았던지 이렇게 좋은 엄마를 만나서는 남편 복은 없지만 엄마 복은 타고난 게 틀림이 없었어요.
엄마가 그렇게 저를 위로해 주시면서 언제 울적했냐는 듯 금세 기운이 났어요. 그렇게 엄마는 저에게 희망 그 자체였습니다. 제가 어떤 마음으로 지냈는지, 엄마는 어떤 바람을 갖고 있는지 그 사람은 전혀 눈치를 못 채는 것 같았어요. 아니, 일부러 알려고도 하지 않는 것 같았죠. 엄마가 도와줘서 다시 복학을 했음에도 그 사람은 정신을 못 차렸어요. 학교 근처 고깃집에서 알바한다고 하고선 밤마다 술에 취해서 집에 들어왔죠. 그러곤 오전 늦게 겨우 일어나서 차려준 밥 먹고 다시 학교를 갔죠. 아들이 크는 모습도 궁금해하지 않았고 제가 집에서 하루 종일 뭘 하는지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말 그대로 우리는 그 사람 안중에도 없었죠. 참다 못 참아서 자정이 다 되도록 들어오지 않는 그 사람을 기다렸어요. 마침내 현관문이 열리고 들어오려는 그 사람을 밀쳐서 다시 밖으로 나갔죠. 그러고는 따져 물었어요. 또 술 취했어? 오늘은 사장님이랑 한잔 했지. 알바하고 오는 거 확실해? 나 요즘 네가 뭐 하고 다닌 건지 도통 알 수가 없어. 엄마가 힘들게 번 돈으로 학교를 갔으면 제대로 생활해야 하는 거잖아. 또 그 소리. 너는 맨날 똑같은 소리 하면서 지겹지도 않냐? 숨 쉬는 것도 미워지는 판에 말이 곱게 나갈 리가 없었어요. 자기는 잘못 없다며 뻔뻔하게 나오는 사람을 붙잡고 얘기를 해봤자 좋은 대화가 오갈 리도 없었고요. 저는 그 사람에게 좀 더 책임감 있는 행동을 하라고 요구했고 그는 자신의 잘못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자주 싸울 수밖에요. 나아지는 것은 하나도 없이 감정만 계속 나빠졌죠. 답도 없는 그 시간을 그렇게라도 버텨야 했어요. 졸업하고 좋은 직장에 취업하는 것만이 이 상황을 벗어나는 방법이었으니까요. 시간은 어찌 흘러 마침내 그 사람이 학교 졸업을 하게 됐어요. 그렇게도 기다렸던 졸업이었건만 어찌된 일인지 취업이 안 되는 거였죠. 2학기부터 계속 면접을 보러 다녔지만 같이 일하자고 하는 회사가 없었어요. 집에서 좋은 결과만을 기다리고 있던 저로서는 답답해서 미칠 노릇이었죠. 그런 제 속을 아는지 모르는지 그 사람은 태평하기만 했고 저희는 하루가 멀다 하고 싸웠어요. 감정이 격해지니 옆에서 아이가 울고 있어도 싸움은 끝나지가 않았죠. 저희 가족은 그렇게 점점 썩어가고 있었어요. 엄마는 세 식구 먹여 살린다고 골병이 들고 계셨고요. 그렇게 답 없이 희망 없이 지내던 어느 날 제가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 생기고 맙니다. 바로 엄마의 교통사고였어요. 엄마는 시장에서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시는 길에 신호 위반을 한 차에 뺑소니를 당하게 되셨어요. 그날따라 단체 주문이 들어와 새벽에 퇴근하신 엄마는 음주운전 차량에 뺑소니를 당하시고는 한참이나 방치되셨대요. 하필 사람이 없는 시간에 사고가 나서 뒤늦게 발견이 돼서 급하게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엄마는 결국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사고가 났다는 연락을 받고 미친 듯이 병원으로 갔어요. 제발 우리 엄마를 살려달라고 빌고 또 빌면서요.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하고 달려간 병원에서 저를 기다린 건 엄마의 싸늘한 시신이었습니다. 엄마를 끌어안고 울다가 저는 졸도하고 말았고요. 내 사랑하는 엄마가 더 이상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내 하나뿐인 엄마가, 내 전부인 엄마가 돌아가셨다니 믿고 싶지가 않았죠. 제가 인정하든 안 하든 엄마의 장례식은 꾸려졌어요. 몇 년 동안 연락 없이 지내던 친척들이 찾아오고 그날은 그 사람의 부모님도 찾아오셨더군요. 하나같이 제 손을 붙잡고 힘내라며 위로했지만 제 귀에는 그 모든 말들이 의지 없이 느껴졌어요. 영혼이 나간 사람처럼 넋을 놓고 있었죠. 엄마의 60년 인생은 제대로 유언조차 남기지 못하고 그렇게 끝이 났어요. 평생 고생만 하다가 제대로 사랑을 받지도 못하고 못난 딸 뒷바라지에 골병만 든 채 그리 허망하게 가신 거죠.
수도꼭지 마냥 눈물이 흘렀어요. 미안하고 미안한 마음에 눈물이 그치질 않았어요. 눈물이 흐르고 마르고 흐르고 마르길 반복하다가 더 이상 나올 물도 없는지 기운 없이 앉아 있는데 남편이 옆에 털썩 주저앉더군요. 엄마가 돌아가신 게 자신도 놀랐는지 한동안 제 눈치만 보던 사람이 슬슬 긴장이 풀린 것 같았어요. 그러더니 대뜸 유진아, 치킨 먹을래? 뭐? 여기 음식 진짜 맛없어. 어제부터 제대로 못 먹어서 그런지 어지럽다니까. 치킨 시켰는데 같이 먹자. 지금 치킨이 먹고 싶다는 거야? 이 인간이 진짜 제정신인가 싶었어요. 그렇게 처먹고 싶었으면 지 혼자 나가서 먹고 오지 배달 음식을 장례식장으로 시켰다는 말에 어이가 없더라고요. 내가 사람을 한참 잘못 봤네. 어쩜 그렇게 사람이 한결같아? 눈치가 없으면 코치라도 있어야지. 아니, 왜 화내고 그래? 먹기 싫으면 안 먹으면 되지. 그리고는 획 하고 방을 나가더라고요. 속이 부글부글 끓었지만 차라리 보지를 말자 싶었어요. 안 보면 좀 낫겠지. 엄마 장례식만 끝나봐라 하며 벼르고 있는데 아들이 저를 찾아왔더라고요. 뒤뚱거리며 걸어와서 저에게 안기는데 아들의 온 입에 양념치킨 소스가 범벅이 되어 있고 손가락에도 소스 범벅이 되어 있었어요. 손에 묻은 소스가 제 하얀색 상주복에 묻었고 그 순간 저는 꼭지가 돌아버렸어요. 밖에 나가보니 구석에서 정신없이 통닭을 뜯고 있더군요. 치킨 냄새를 풀풀 풍기면서요. 야, 나랑 얘기 좀 해. 해. 나 치킨 먹고 있잖아. 그래? 우리 이혼하자. 뭐? 이혼하자는 소리에 그제야 제 얼굴을 쳐다보더군요. 저는 너 같은 인간이랑 더 이상 못 산다고 얘기했어요. 아들은 내가 키울 거고 너는 몸만 나가라면서 세상 차갑게 얘기했죠. 그랬더니 어이없다는 듯이 큰 소리로 막 화를 내는 겁니다. 야, 전유진, 너 나 없이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 참나, 내가 부모 자식 연도 끊고 너한테 왔는데. 뭐? 이혼? 솔직히 네가 가장 노릇 제대로 한 게 며칠이나 돼? 돈을 제대로 벌어왔니? 아니면 애라도 봤니? 얘 말하는 거 봐라. 와, 진짜 사람 보람 없게 만드네. 너 우리 도훈이 아빠 없는 자식 만들고 싶어? 있어도 별 의미 없었어. 너 맞는 말만 하는 저에게 말빨이 안 먹히자 씩씩거리면서 먹던 닭다리를 던지더군요. 닭다리는 접시에 튕겨서 제 얼굴에 튀었어요. 그래, 좋아. 이혼해. 나도 바라는 바다. 이제 난 자유인이야. 오히려 속이 더 시원하지. 나도 즐기고 살 테니까 너도 잘 살아라. 아우, 진짜. 그 사람은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장례식장을 나가버렸어요. 사람들이 웅성웅성 됐지만 저는 아무렇지 않은 듯 아들을 데리고 다시 상주 자리로 갔습니다. 다시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꾹 참았어요. 엄마가 어떻게 나를 키웠는데 엄마는 저더러 하고 싶은 거 하고 살라고 당당하게 살으라고 하셨어요. 엄마 말대로 그렇게 살리라 마음을 다시 다잡았습니다. 어렵사리 엄마를 떠나 보내드리고 저는 엄마의 반찬 가게를 운영하게 됐어요. 엄마는 모든 레시피를 기록해 두셨고 가게가 오픈하면서부터 함께 일하신 직원분이 있었기에 가게 운영이 가능했죠. 엄마처럼 집에서 잠만 자고 나머지 시간은 모두 가게에서 보냈어요. 아들도 어린이집을 다녀오면 반찬 가게에서 제가 퇴근할 때까지 같이 지냈고요. 아이러니하게도 일은 힘들었지만 주머니에 돈이 들어오니 힘이 났습니다. 이 돈으로 우리 아들 잘 키울 생각에 신도 났고요. 대학 졸업을 못한 건 아쉬웠지만 다시 학교를 가고 싶은 마음은 더 이상 들지 않았어요. 그렇게 엄마의 빈자리를 메우며 이혼도 절차대로 진행했어요. 합의 이혼이긴 했지만 조정기간 때문에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그 사이 저는 마음의 정리를 모두 마쳤지만 찌질하게도 그 사람은 마음 정리가 안 되는 모양이었죠. 가게를 정리하고 나서는데 그 인간이 나타났어요. 오랜만이다. 무슨 일이야?
시간 맞나 봐. 여길 다 오고. 혼자 도훈이 보는 거 힘들지? 도훈이도 내가 보고 싶을 텐데. 아니, 전혀. 네가 없는데도 빈자리가 안 느껴져서 그게 오히려 이상할 지경이야. 감정 없이 받아치는 제 목소리에 그 인간이 당황하더군요. 여자 혼자 애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 세상인 줄 알아? 너 아빠라는 자리 우습게 보지 마. 그리고 너 혼자 벌어서 우리 도훈이 뒷바라지 하겠냐? 솔직히 장모님 반찬 가게도 지금은 장사가 될지 몰라도 손맛 달라지면 손님들 바로 알고 떠나. 그건 모르지 너. 은근히 깔보듯이 얘기하는 게 배알이 꼬이더군요. 할 말이 많았지만 참았어요. 서프라이즈를 해주고 싶었거든요. 먼저 간 엄마가 저에게 남겨주신 게 정말 많았어요. 드디어 이혼이 결정되는 날 모든 절차가 끝나고 끝끝내 저와 그 사람은 남이 됐어요. 법원 앞에서 마지막으로 인사를 나눴죠. 잘 가라. 나는 몇 주 있다가 선보려고. 이제 자유로운 싱글이니 다시 인연을 만나야지. 그러던지 말던지. 이렇게 피곤하게 이혼까지 했는데 또 결혼하려는 거 보니까 속이 허한가 봐? 뭐? 내가 재밌는 거 알려줄게. 우리 엄마 반찬 가게 있는 그 건물 있지? 그거 이제 내 건물이야. 그리고 저는 통장을 꺼내서 통장 내역을 보여줬어요. 통장에는 보험사에서 입금된 1억 8천만 원이라는 돈이 찍혀 있었죠. 너 이거 뭐야? 엄마 보험금. 엄마가 혼자 남겨줄 내가 너무 걱정되셨나 봐. 건물도 주시고 이렇게 현금도 남겨주셨네? 나 이걸로 도훈이랑 걱정 없이 살 수 있을 것 같아. 유진아. 돈도 있고 건물도 있고 자식도 있으니까 나는 속이 허할 일이 없어서 새로 만나는 여자랑 잘 해봐. 자식도 잘 낳고. 저는 깔끔하게 뒤돌아섰고 그런 제 옷자락을 붙들고 늘어진 그는 저에게 매달리기 시작했어요. 돈 때문에 구질구질하게 구는 거였죠. 얄짤없이 발로 차내며 떨어뜨리고는 저는 제 갈 길 갔습니다. 계속 귀찮게 하면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엄포도 놓고요. 이후에 전 남편의 시부모님이 가게도 찾아오고 그 인간도 찾아왔어요. 재수없는 얼굴들이 보일 때마다 굵은 소금 한 바가지를 냅다 뿌렸죠. 몇 번이나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는 찾아오지 않더군요. 손님이 없을 거라는 전 남편의 악담에도 아직 반찬 가게는 운영이 잘 되고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방문 손님이 줄어들어서 배달도 겸하게 됐는데 덕분에 매출도 더 늘었고요. 사랑스러운 아들도 무럭무럭 잘 자라고 있는 중입니다. 준비되지 않은 나이에 덜컥 부모가 돼 힘든 일도 많았어요. 덕분에 철도 들었고 악착같이 살 줄도 알게 됐어요. 결과적으로 잘 됐지만 과정이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과거로 돌아간다면 절대로 혼전 임신만은 피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저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